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수도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 눈을 못 뜨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 좀 그만 깜빡거려. 이빨은 닦았어요. 손도 씻었고. 이빨은요, 호랑이나 이런 가축류에 쓰는 표현이고요. 이로 해주세요. 이 닦았습니다. 네, 이 닦았어요. 저 가축이에요, 거의 지금. 아니 방역 당국이 더 자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메르스가 거의 무슨 구제역보다 지금 더 방역을 못하는 것 같아. 가축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인권이 없지 뭐. 수권도 없는데 뭘. 네? 진짜 큰일 났다. 인권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니 지금 인권 없는 사람들이. 아니 박원순 시장이 무슨 메르스 진앙지야. 삼성이 아니고 이놈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난 검찰공화국인지 알았더니 바뀌었어. 가만 계산해 보니까 검찰에 검사들이 삼성 장학생들이 많으니까 삼성공화국이 맞는 것 같아. 그렇구나. 네. 네, 자, 그러니까 병원장이 말하잖아요. 네. 국가가 뚫렸다고. 아 그렇구나. 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그 의원님 팬클럽을 좀 동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가 댓글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댓글도 떨어지고 좋아요도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인기가 더 많은지 김광진 의원님 인기가 더 많은지 자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더 많죠. 네, 제가 네. 무슨 이러면서 또 불쌍한 전략으로 임태훈 소장이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곧 정보위가 열려요. 댓글 부대원들 좀 열심히 하세요. 국정원 직원들. 아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나서야 돼. 안티 100만인데 요즘 안티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댓글 달아서 막 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욕도 안 하대. 좋아요를 눌러야 우리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임태훈 소장님이 이 프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잘리기 전에 빨리 누르세요. 네? 오늘 중요하게 따져볼 뉴스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오늘 넘어가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되겠죠. 밀어붙이면 되길 텐데 네, 참 단독 상정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겠죠. 내일은 어차피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 혹은 뭐 많은 야당의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뭐 개별 의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세요. 황교안도 못 먹으면서 뭔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다니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정말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때도 인사청문회 그것도 그냥 저희들 이제 퇴장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퇴장 말고 다른 방법은 있을까? 반대 포결하는 게 훨씬 더 강한 표시일까? 아니면 나오는 게 더 나을까? 누구 말처럼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뭘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장을. 근데 어떤 방법이 가장 야당다운 방법이라고 생각 드세요? 자, 임태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요 선진화법 때문에 다 망쳤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들어눕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뭐 몸싸움도 못하고 아니 소수 정당이나 또는 의석수가 그 여당보다 작은 야당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상 합리적 토론과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 사람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저쪽은 뭐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의장이 뭐 직권상정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뭐 DJ처럼 뭐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합법적인 게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게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뭐 결사 방어하겠다, 뭐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김광진 의원이 거기서 들어누우면 다음에 좀 공천이 곤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통키호테로 찍을 거 아닙니까. 젊어서 객기 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광진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지 않을까. 제가 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물론 제가 의원이면 좀 다르죠. 국회 선진화법이면 뭐 가서 소리 지르고는 막 땡깡을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뭐 멱살잡이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몸싸움하고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가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해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그 어떤 의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자가 진짜 법을 교묘하게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 안 주고 검증의 시기를 늦추고 검증할 만한 자료를 안 내놓고 결국에는 깜깜이 청문회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가기를 버티고 이런 건데 이때 야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막막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의원직을 걸고 싸워라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받쳐주면 아마도 황교안 후보자도 흔들렸을 것이고 이것을 뭐라도 좀 내야 되겠다라고 압박을 받았을 텐데 사실 전부 국민들이 메르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청문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것도 있고 또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방패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싸움은 야당끼리만 싸운 거잖아요. 야당만 악을 쓰고 그렇게 한 거 2대1로 싸운 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열세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이 어떤 때는 좀 그런 쇼라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뭐 그런 한 포인트 이런 건 없었다. 청문회 전 마지막 날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황교안이 총리가 되는 게 맞다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그걸 근거로 국민의 여론이다 이제 이걸로 계속 밀어붙였던 것인데 후보자도 아마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청문회를 하면서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뭔가의 반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증거를 갑자기 딱 들이민다거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이나 녹취 이런 거를 딱 내밀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삶이 드라마 같지는 않고. 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때 애시당초에 좀 꼼꼼하게 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벌칙 조항이 없잖아요. 자료 안 내도 그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멍청해 왜 내? 안 내고 버티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꼼꼼하게 못 만들죠. 후보자들한테. 그게 왜 못 만드냐면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법 시행령이라는 게 사실 무색해지거든요. 법을 촘촘하게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한국 의회 자체가 지금 시행령 하나 뭐 이렇게 국회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저 난리굿을 치는 또라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어제 자꾸 수정 보도가 나가는 게 이런 거예요. 자꾸 수정을 했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 무슨 위헌적 요소야. 의회가 법을 만들고 시행령 고치겠다는데 어느 나라가 의회한테 너 위헌이야라는 행정부가 그것도 감히 국민의 대표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가신그룹들이 마구 공격을 해요. 그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전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진화법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타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황교안 총리 후보가 그런 국회 선진화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못 싸운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야당이 점잖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게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일정 정도 뭐 허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당도 설문조사 하세요. 어차피 설문조사는 기법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확확 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메르스와 황교안 해가지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막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면 또 메르스 때문에 난리를 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외투쟁이라도 좀 해야지. 이 상황이 지금 보세요. 메르스 가지고도 지금 장난질하고 있죠. 한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가지고도 지금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얼고지 야당의 투쟁 정신 이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각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의원님들 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모이는 게 불가능하면 이렇게 뭐라도 만들어가지고는요 유인물을 뿌리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가 한교안 총리를 가지고는 총리 임명해가지고 후보자를 공안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적격하다라는 얘기를 병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야당이 어느 순간 보면 장외 집회도 잘 안 합니다. 야당이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동원하면 경기도 수도권만 하더라도 당원들이 쫙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외 투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한교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삼성도 18일 동안 막았잖아. 메르스가 삼성병원이 진앙지 아니라 18일 동안 막았는데 야당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저희도 이제 홍보 전문가를 또 영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처음처럼 그 광고를 했던 네. 그래요? 그분을 이제 뭔가 영입했는데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법의 꼼꼼한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꼼꼼하지 못한 법의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이고 그 문구로 써져 있는 것보다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이 정도의 고위공직자를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제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식의 선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급 공무원만 시험 보려고 해도 다 뭐 생활기록부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서류라는 것을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공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겠다고 하는 공직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제출하지 않잖아요. 집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내는 것이 성적은 다 지우고 내요. 성적은 왜 지워? 몰라요. 성적을 왜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성적은 다 정보인가? 지워. 개인정보래요. 아, 뭐가 근데 있나? 성적만 지워요? 성적은 다 지웠더라고. 성적 지우면 생활기록부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시크릿이 있나 봐. 네. 어?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학교 뭘까? 생활기록부는 진짜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어디에 면접을 그렇죠. 낼 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원천적으로 서류 탈락이에요. 서류 심사에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뭐 그러니까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약간 투명성하고도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미국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미국은 경제 지표도 투명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경제 대국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오바마 들어서 실업률도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래서 경제도 사실상 투명성으로 가자. 행정만 투명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아마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부패 지수라 그러면은 아마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MBC 때부터 지금 뭐 형님이 뭐 금고에다가 몇 억씩 쟁겨놓고는 그게 축의금 받은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발언하면서 OECD 국가에서 하위로 확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자기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 투명성이라는 것은 없죠. 사실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총리 이거는 뭔가 어글리해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절대 안 된다. 총리 시키면은 앞으로 뭐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림을 다 야당 의원님들도 여당 의원님들 다 그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다 일을. 그런데 사실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뭐 질수박 뭐 자가격리 대상자가 뭐 뛰쳐나오고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정부는 계속 비밀을 유지해야 돼서 뭐 삼성병원이 사실상 숙주였는데 그것도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사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낸 수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라는 걸 다른 걸 국제사회에 떠나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전염병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총리가 된다면 더 덥겠죠. 저는 공개주의로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추거나 비밀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들은 알 거 없어. 그것이 뭐 일반 민초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 나라는 더 깜깜이 나라로 가겠죠. 그나마 메르스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도 와요. 상담 전화. 아 그래요? 무슨 군대에서? 전화? 무슨 전화가 올까요? 글쎄요. 군인권 관련해서. 자, 군인들도 전화가 오고요. 네. 군인 가족들도 전화가 오고요. 군인 애인도 전화가 와요.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뭐냐면 A는 빨리 보고 싶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는 휴가 통제 풀었는데 왜 우리 A는 못 나오냐? 메르스에 못 나오고 있다.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그거는 그 지휘관이 맞는 행위를 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 지휘관이 판단해야지 장관이 어떻게 65만 장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해제한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메르스 괴담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이제 마녀 사냥하려고 지금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세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65만 장병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휘관들은 재량권에 따라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가지고 불만이 있는 휴가를 못 나가고 있는 병사도 전화가 오고요. 애인도 전화가 오고요. 엄마 아빠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 간부도 전화가 와요. 이렇게 휴가 통제하는 게 맞습니까? 뭐 외출 통제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을 최대한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는 장병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지휘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휘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를 군인권센터가 컨트롤 타워네. 그렇지는 않은데. 나중에 책임져야 돼 이제. 군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가 다 지금 통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몇몇 지휘관 저희는 자문도 구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한. 네. 그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우선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혹시 휴가 나왔다가 외박 나왔다가 또 한 분이 바이러스를 또 확산시킬 수 있고 거기는 굉장히 집단 생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한 명이 또 숙주가 되면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저는 임태훈 소장이 굉장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군의관들의 역할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군의관들이 예방의학적 지식이 사실상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가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방의학적인 지점에서 방역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 예방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독이라든지 또는 손 씻기 법이라든지 마스크 쓰는 법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은 군의관을 지휘관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죠, 사실상. 장윤선의 팟짱. 어제 메르스 관련해서도 국회 국방위 열렸나요? 메르스는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죠. 뭐 탄저균하고 그다음 대기기순 났던 그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번호표 뽑았대요? 번호표가 DMZ에 없나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 번호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순아 의사 있으면은 뽑아가지고 번호표면 손소독제 놓고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감염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메르스가 갈 수가 없어. 오히려 기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를 기순해야 되나? 메르스 때문에? 잠깐 나 너무 궁금해요. 그 10대 후반에
귀순한 뭐야? 귀순 용사예요? 뭐예요? 하전사. 아 근데 어디서 주무셨어 또? 뭐 근데 국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잘 대처한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넘어온 것 자체나 이런 것들 종합적인 평가는 뭐 노크 개순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우리 쪽 철책까지는 안 넘어왔으니까 북한 쪽 철책만 넘어오고 우리 쪽 철책 밖에서 이제 어쨌든 서로 연락해가지고 잡은 거니까 그 자체의 경계의 실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그러더라도 실제 근데 정상적인 상황의 경계가 이루어진 건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 친구가 걸어만 온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오다가 또 걸어오고 막 이런 하루 또 초소 앞에서 머물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장관도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권은희 의원이 몇 시에 그러면 발생한 사건이냐 처음에 인지하는 게 몇 시냐라고 했더니 그 병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 이게 이제 장관의 답변이에요. 네,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라고 이렇게 정정 보도를 냈어요. 이 기초조차도 맞지 않는 내용 같고 정확히 이 기순자가 몇 시 몇 분에 우리 북측, 적측의 북측에 철책을 통과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귀순 병사가 시계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네,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안규백 의원님의 질의에 그 귀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에 장관께서 해당 병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럴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답변 내용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그 수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병사의 시계라니요. 네, 그래서 국방위에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권은희 의원이 질문했는데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한민구 장관이 예.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애들한테 바둑 주지 말고 시계나 먼저 주던가. 진짜 정말 뭐 바둑 예산 4억 받아가고는 진짜. 아니 그러면 한국 병사들도 시계가 없습니까? 북한 병사도 시계가 없고 한국 병사들도 없나 보죠. 같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요. 아니 그 친구만 시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시 몇 분이 기본적이에요. 보고가.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동부전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서부전선은 평야지대고 동부전선도 지금 하천으로 넘어왔죠. 하천도 지금 승리부대 쪽이면 약간의 그 산악지대와 그 DMZ 승리전만대를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기가 강이 좀 흐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쯤이면 숲이 좀 우거지는 시기라서 잘 안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럼요. 안개도 많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의 문제가 왜 계속 답을 못하냐면 제가 이제 노크 기순 했을 때도 이제 지금도 저는 노크 기순의 시간이 지금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불신지옥.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처음에 제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보를 받을 때 그 사진이 같이 왔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시간과 달라요. 첫 제보가.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처음에 사건을 인지하고 합참까지 오는 시간 15분 이내여야 돼요. 그 기간이. 그렇죠. 네, 근데 정신이 없죠. 사실 갑자기 북한군이 이렇게 내 눈에 마주 보면은 이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병원도 이걸 초소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대대 단위에서 해결해 볼까? 중대 단위에서 해결해 볼까? 뭐 이걸 계속 넘어가다가 지연되는 거죠. 네, 자기 선에서 못 되고 계속 넘어가는 이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된 시간과 보고된 시간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15분이라는 걸 못 맞추면 책임이 생기니까요. 역추적하면. 이게 인권 침해 사건하고 이제 이게 연관을 시키면 뭐냐면 우리 부대 그리고
그 현장 지휘가 나한테 떨어질 불똥, 그 다음에 우리 사단장이 입을 인사적 불이익, 이게 먼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전형적인 자폐증 증세거든요. 그럼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매뉴얼을 만들 것이며 이것에 대한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 주적으로 간주하고 철책을 쳐놓고 GP의 ban카드를 갖다가 이제 해놓고 저기 넘어오면은 발사해라 죽여야 된다 이 교육을 계속 받는 사람에게 기순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건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윗선에 특히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오면 야 너가 책임져 어느 선에서 자를지 이제 정치적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를테면은 이 친구가 이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처음에 이제 병사들끼리 이렇게 딱 대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 사실 넘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귀순을 귀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노크 귀순 사건 이후에 실제로 아까 대기표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기를 전부 다 지역별로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순 유도 등도 있고 귀순 유도를 할 수 있는 전화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면 나 귀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100여 군데 정도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넘어와서 이제 도착하니까 좀 너무 낮 시간이어가지고 그때는 왠지 사살될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밤을 이제 지샌 거죠. 그리고는 밤에 또 뭐라고 하면은 안 보여서 죽일 것 같으니까 좀 낮이 되면 해야겠다. 그리고 해가 밝으면 해 뜨고 3시간 정도가 됐을 때 철책을 자기가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서 귀순 의사를 표명을 북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 의사 표명을 했고 근데 사실은 귀순자를 이렇게 살아서 받으면 영웅이 돼야 돼요. 우리 부대원도 어찌 보면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생포한 거 아니에요. 적군을.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철통 경계,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는 이 경계, 이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논쟁인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이를테면 그 10대 후반에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군인인데 그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혀요. 그래서 넘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를 쭉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귀순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매뉴얼이 있는데 지난번 노크 귀순 그 병사도 와서 뭐 라면 먹었다 이게 또 한번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분 라면도 먹고 짜파게티도 먹고 막 엄청 많이 먹었던데 기본 원 매뉴얼에 음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오면 인접해서 그 초소에서 기본적인 음식과 주식을 제공하고 바로 기무나 헌병단에서 이제 오고요. 그리고 이제 합수단이 꾸려지면 거기서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합동신문 합심조가 이제 구성돼서 국방부는 그때부터 바로 손을 떼게 됩니다. 바로 국정원으로 넘겨지고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기본안이 넘어오면 다시 이제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그러면 하죠. 지금 이 그 10대 청소년의 북한 병사는 지금 현재는 국정원 관할에 가 있고 정보위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정보위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의원님 꼭 얘기해 주세요. 정보위원이시죠? 잘 아시잖아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잘 알지 못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지. 그 기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거기는 보좌진도 못 들어가요. 이상한 상임이야. 하여튼.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들어갑니다. 미국은 들어갑니다. 제가 하긴 했어요. 외국은 들어갑니다. 정보위에 들어가고. 아메리카 좋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좌관이 일반 보좌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상임위원회 배정된 우리로 말하면 전문위원과 비슷한 분들인데 그분이 의원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 수석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고요. 들어가서 배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이 물으면 반드시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물으면 백과사전처럼 쫙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IA가 이 위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 북한 병사가 무슨 목적으로 왜 왔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왔다. 뭐 지금 여기까지만 의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무크타 가혹행위로 인해서 뭐 못 참고 왔다 이건데요. 근데 뭐 기사에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방이나 정보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기사로만 흘려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정확한 정보가 취합되려면 아무래도 정보위가 열려서 정보위 내용에서 좀 일단 합심 조사가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한 보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까지 취재해서 꼭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뭐 100대 기순 유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설치했다 하잖아요. 휴전선이 몇 마일인데 100대 가지고 그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이 그때 노크 기순 그거 이제 폭로하시고 한참 문제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뭐 유도 배를 뭐 설치하냐 뭐 이렇게 매뉴얼이 없다. 그때 저도 뭐 이제 방송 한참 나가서 이제 비판했는데 매뉴얼이 생겼다 하더라도 100대 그러니까 오는 사람 입장에서 기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기가 100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삐라로 뿌려줄 거야? 아니 그런 거나 좀 삐라 뿌리라 그래. 뭐 이상한 거면 너무 욕하는 거나 맨날 삐라 뿌리지 말고. 근데 그 많은 지뢰가 있다는데 한 명도 안 밟아요. 난 그게 신기해. 그러게요. 남북에 그렇게 많은 지뢰를 묻었다는데 누가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요. 아니 그게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DMZ 안에 정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찰 이게 아니 그게 GMZ에 있는 부대원이면 부대원이 서로 남북으로 뭐 옮겨 다닌다면 그 길을 아는데 멀리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저기 떨어져 있는 부대원들이 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날이 6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6.15 15주년 기념해서 이 친구가 왔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토끼길이 조금씩 있어요. 토끼길?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이게 DMZ 정찰조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토끼길이 있고 동물들이 다니는 길.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따라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문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을 타고 이런데 굉장히 굉장히 능숙합니다. 우리보다 감각이 뛰어나죠. 너무 많아요. 나무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뭐 눈에 띄긴 할 것 같아요. 누가 막 앞에 저 풀이 많고 뭐 이렇다고 제가 뭐 했는데 저기 그 병문안 혁신이 활동할 때도 뭐 가서 이렇게 봤지만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요. 저격 가능한 공간에 우리가 막 이게 노출되어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지휘관이 겁주는 거죠. 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아이씨 위원들 왔다고 그냥 겁주는구나. 아니 우리도 그런데 북한군도 그걸 못 잡잖아요. 그것도 웃겨요. 안 잡은 이상해. 건가? 하여튼 저는 근데 약간 이 좀 더 가면은 드라마 하나 나오든가 영화가 한 편 나오든가 10대 청소년 병사의 이야기로 뭐가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메르스 탄저균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탄저균 얘기 많이 나왔죠. 탄저균 얘기 나왔는데 어제 탄저균 얘기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 주한미군 사령관은 도저히 높은 분이라 못 오신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인 연합사 부사령관을 와서 뭐 보고를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나오지 않고 장관은 말하기를 주한미군 사령관 그 연합사령관이 관할하는 부대가 아니니까 와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어제 국방위에서 정식으로 오라고 했어요. 네, 야당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참에 국회법을 바꾸세요. 미국처럼 서피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거야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안 오면 그냥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서 오는 거예요. 법을 바꿉시다. 그러니 그 부대에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도 모르는데 국방장관은 뭘 알겠냐고요. 하나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영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상식적으로 저것이 99년도에 실험실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으로 탄저균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든 죽어있는 거든. 근거가 뭐냐? 그러면 20년이 다 되도록 그러면 아무 실험도 안 했다는 거냐? 탄저균 관련해서는 미군이 처음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탄저균이 금지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전쟁에서도 쓸 수 있는 무기와 그렇죠. 쓸 수 없는 있는 무기 없는 무기로 이제 대량 살상 무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유엔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저균이 지금 국내에 그런 식으로 밀반입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 거였으면 마약인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마약인가? 것이고요. 죽어 있는 거면은 뭐 법리에 따라 지금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페덱스를 통해서 온 건데 국방장관은 그게 미군이 생각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미군은 죽어 있는 탄저균일 경우에도 군용에 실으려고 하면 네. 자기들 자체의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페덱스에 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슬픈 나라예요. 슬픈 나라. 저는- 지금 실제로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일날 27일날 현장에 갔습니다만 못 들어갔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는 뉴스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미 간에 이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다 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게 그런 5월 27일 날 난 거니까 근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조사라도 발표를 좀 해주라. 내용을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제 그 시간까지 합동조사단조차도 구성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리고 또 의회가 문제 제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생탄저균이 국내로 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사과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안전을 담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는 전혀 이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군의 이걸 떠나서 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나라 내 영토에서의 주권 국가로서 이런 것이 침해받으면은 당연한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리고 뭐 이게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미 동맹에도 저해 요소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한미 동맹이라면 이러한 위험한 생화학 무기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이 안전하냐 또는 우리 군이 안전하냐 이게 합동작전에서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점검이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논쟁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연 동맹군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부는 항의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강하게 이제 메르스 전국이 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권국가와 더불어서 한미 동맹 강화에도 이건 저해 요소다라고 얘기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선제 공격도 아니지 않아요? 안보 문제만 나오면은 사실상 좀 야당이 위축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자기 검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 의원님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론 채택해서 국방위원들을 좀 이렇게 전면 배치해가지고는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그러니까 미군 쪽은 빼더라도 네. 대한민국 예산을 받는 한국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쪽이. 네. 그 반쪽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사실은 여당의 한기호 의원이 간사를 할 때 계속 본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고 양당이 합의를 해도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 고쳐야 된다니까요. 어제 장관이 유일하게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뭔가요? 소위 이제 이 문제로 소파 개정,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 5항이죠. 통관과 네. 관세 문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네. 또 이게 6월 10일 날 범정부 차원에서 연합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결과로 소파 개정에 대한 것이 논의됐느냐라고 했더니 소파를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권고사항으로만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입장을 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방장관인지 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인지 모를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미군의 입장을 더 예. 두둔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 기본적인 당국자들. 것들에 대한 팩트 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당 간사였던 김성찬 의원이 네.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탄저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아 있었던 거든 죽어 있었던지 간에 현재 어떻게 됐느냐? 폐기됐다고 하는데 네. 폐기라는 것이 땅에 묻는 거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냐, 미국으로 다시 페덱스로 보낸 거냐,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하는 것을 물어봐.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확인해봐야죠. 네. 네. 근데 미군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장관의 답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네. 상식적인 국민의 질문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의 방법이 뭐지? 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가? 땅에 묻는 건가? 미군이 땅에 묻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네. 응? 환경오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흙에다 그냥 뿌리는 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참 녹색연합이 좀 바빠지겠네요. 네. 녹색연합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탄저균 관련된 공대위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운동가가? 오산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오산이죠. 오산 근처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메르스보다 더 위험해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요. 치사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탄저균이. 네. 그러니까 지금 평택, 오산 이쪽이 지금 굉장히 메르스의 탄저균에 아주 우리를 죽어라 하는구나. 네. 주민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는 엄마들도 네. 되게 많아지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한 축인 그 시민사회나 또는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어떠한 그 노동 또는 고용 이런 문제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공적 시스템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기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이것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이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럴 때야말로 만약에 정부가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또 동맹국가에 대해 눈치 보기가 심하니까 뭐 그러면 이럴 때라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 하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을 것 같고 시민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별로 안 조사할 수밖에 고마워해요. 없다. 아, 그래요? 빨갱이들이 준동해가지고 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디 미군을 공격해? 미군을 공격하는 거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저 북한 동조 세력들이 이렇게 색깔 논쟁하는 거죠. 네. 쉬운 문제를 왜 그러세요? 정말 잘 아시면서. 저는 좀 그러길 바라는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정부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걸 등에 업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외교력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정부입니다. 메르스, 탄저균 뭐 하나 말끔하게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국민 셋이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그나저나 임태훈 소장님께서 센 걸 뭘 하나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센 거보다는요, 참 답답한데요. 저 병문화 혁신위원 작년 활동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일정 정도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지금 병문화 혁신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2사단 김포에 있는 거죠. 해병대 2사단에서 후임을 한 달 동안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2015년 2월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이 됐고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을 당했는데요. 네. 뭐 눈을 찌른다든지 성기를 터트린다고 하면서 꺼내서 이제 발로 차고 가슴을 폭행하고 그리고 방탄모로 머리를 또 폭행하고 숟가락을 달궈서 입에 넣어서 돌리고 아령으로 무릎을 찢고 숟가락을 세워서 아킬레스건을 300번 이상 찢고
그 가해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해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음악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천주교 신자라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냐하면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성호 긋고 하는 이런 행위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침 시간에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뭐 성대를 눌러서 손상을 입히고 물도 못 마셔요 지금. 그래서 잠도 못 자게 새벽 3시 30분에 이제 뭐 막 깨우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3월 16일 날 이 피해자가 행정관에게 얘기를 해요. 구타 사실을 네. 말하자. 이 간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증거가 없으니까 두고 보자고. 말이 되냐고요. 피해 사실이 있으면 헌병대에 빨리 즉각 보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맞았냐며 이 간부가 확인하기에 맞았다고 하니까 이 간부 하는 말 CCTV를 달아야 하는 거냐면서 그냥 넘어갔대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게 거죠. 지금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고 임대호 소장이 이거를 저희 팟짱에서 처음 공개를 하시는 거 이거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 끝나도 언론에는 처음 알리는 거죠. 네. 제가 이게 문제가요.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석방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 있어요. 전역했어요 가해자. 그 가해자가 3명이라면서요. 2명은 지금 재판도 회부되지 않았고요. 둘은 재판도 회부되지 않았고 네. 한 명은 이미 이제 네. 민간인 신분이 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머지 2명은 네. 공탁만 걸었다고 하는 거 보니 그 공소는 제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이 해병대 2사단 군사법원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냐면요. 1회 공판하고 그 다음날 선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상당 부분 PTSD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 선고 이틀 전에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아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PTSD니까 공소장 변경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검찰관에게. 그래서 이것을 강제추행치상 이게 강제추행 단순 추행이 아니라 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재판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선고했어요. 그리고 항소 안 하겠답니다. 검찰관이. 이유는 가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선 이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피해자는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 신분이죠. 아직은요. 그 휴가 나온 상태고 네. 전역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전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일병이에요, 이병이에요? 언제 이렇게? 일병입니다. 일병. 예. 요즘 이등병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병이죠. 일병. 그러면 이 가해자들은 어떤? 가해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났어요. 그리고 계급이 병장이죠. 병장. 그러니까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병장과 나머지 2명은요? 나머지 2명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상병들, 상병 둘하고 병장 하나가 일병 하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가혹행위를 제가 다 채 적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눈을 찌르고 성기를 꺼내서 터트린다고 성기를 발로 차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추행 치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 검찰관은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강제추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행은 맞는데 강제추행 치상으로 보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PTSD면 치상이 붙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공소장 변경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무죄 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강제추행 치상은 집행유예형이 없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그럼 유죄냐 무죄냐만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가해자 봐주기식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검찰관하고 법무실장한테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이게 공소장이 변경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 항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합의라는 것은 양형, 즉 이 사람의 죄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판단이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당신이 지금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PTSD에 대한 판단을 당신이 왜 안 하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높은 처단형이 되어야지만이 이 피해자가 PTSD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니냐. PTSD는 굉장히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겁니다. 최소 1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은 피해자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윤일병 그렇게 잃고 사회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에? 정말 군대 보낸 엄마들이 내 아들 군대 가도 되나 이런 걱정 속에서 지금 매일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군대 안에서 무사하기를 기도할 텐데 올해 2월 16일부터 한 달간 그러니까 3월 16일까지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어떻게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런 일들이 그래도 계속 반복되죠. 아니,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GOP에서 또 비슷한 사건인데 GOP에서요? 예.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나고 나서 임병장 사건 나고 나서 GOP에 좀 우수병사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수전투병 제도라고 하는 걸 뽑았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라고 하는 걸로. 근데 우수전투병 1기에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친구는 가혹행위의 강도가 GOP 스타일인데 네.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아서 입에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혼자 못 죽겠다 그래서 같이 죽자고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터졌어요. 수류탄이 터졌고 이 친구는 지금 의식이 좀 불명한 상태로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2달 된 사건입니다. 근데 언론에 났었죠. 예, 최근 2달 만에 났죠 언론에. 그것도 언론에 나면서 이제 그 조사하면서 유족이 아니죠 부모님을 겁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훨씬 더 나오긴 했는데. 아니 근데 참 아직 두 분은 자식이 없으시고 저도 물론 이제 그 아들은 없는데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애들이 어린데도 걱정을 해요. 계속 이렇게 군대에서 끊이지 않는 끔찍한 사고들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도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말한 대로 너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아이가 성호 긋고 기도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가지고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죠. 취침 시간에 공부하는 아니고. 것도 꼴보기 싫다. 뭐 이러면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합니까? 집단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기본도 지금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도대체 이게 군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거죠.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팟짱을 통해서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미 재판까지 끝난 거예요. 1심 재판이 끝났죠. 그리고 그럼 민간이신 분이 돼버리면 이거 군 재판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네. 검찰관이 네네. 민간에서 재판이 이제 항소부에서 열려요. 민간에서. 가해자의 주소지로 이관이 돼서 가는데 문제는 지금 목요일이 항소 제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예.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이 지나면 네.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사실상 정지되는 거죠. 굉장히 너무 암울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나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군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근데 어떻게 제재할 개인이 방법이 그 피해자가 민사나 이런 걸로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합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국선 법률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군도 이것에 착안해서 법무관 중에 한 명을 국선 법률 대리인으로 해주기도 해요. 물론 엉터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11사단에서 벌어진 여단장이 하사 강간한 사건, 이 사건 무죄 났잖아요. 그 법무관이 다 조언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하고 저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법률적인 조언하고 의견서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묵살당했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근데 제가 그 판결문 읽어봤거든요. 네. 판결문만으로 보면 무죄 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준 거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네. 화관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상관이 주는 걸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성폭력을 피해자를 전담해서 변론을 한 이런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윤일병 사건도요. 네.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검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현순 변호사나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한 남성원 변호사님이 논리를 정연하게 이렇게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제시를 해서 네. 재판부가 이 말이 맞구나라고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들을 하지 않으니까 1회 재판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재판을 한 번만 해요,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군사법원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사건, 이렇게 큰 사건을 그냥 1심에서 종결해버리고 항소도 검찰이 안 해버리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PTSD라는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양형 참작의 문제이지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이요. 검사가 이거를 공소장 변경을 안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이 성폭력 전담 재판부나 이런 데에서는요. 네. 근데 지금 군사법원에서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사단장 임명한 재판장이 들어오죠. 네. 좌우배심 해봤자 계급이 대위나 소령이에요. 법률적 지식이 일천합니다. 네. 검찰관은 더 하죠. 사법연수원 졸업해가지고 갓 중이 달고 와가지고는 앉아가지고는 뭐 대충 법무참모가 얘기해주는 대로 코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배운 대로 하던가. 아니 그래도 사법연수원에 3년 동안 공부했고 법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사시 친다고 공부하고 나보다 법률적 지식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는 거를 이해를 못해.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재판도 끝난 상황이고 피해자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면 사실 사회생활도 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겠지만 이후에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이런 상황인데 구제 절차가 없어지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군병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지금 민간병원 진료받다가 메르스 때문에 또 가지도 못하고 집에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군병원도 사실은 한번 이제 가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도 밟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치료가 꾸준히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국가유공자 신청은 해볼 만하죠. 이게 이제 그 결정한 예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계속 속출하면 국회에서 무슨 뭐 대책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대책을 한 게 병역문화혁신 특위에 뭐 군인권 개선 특위에 뭐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면 네. 그 가해자라고 하는 친구가 사회에서도 원래 그런 친구였냐라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원래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조폭 같은 친구였냐 일진이었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군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역하면 또 일상인이 돼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변했다가 군복 벗으면 또 정상인이 되는 것처럼 군이라고 하는 이 조직 문화 자체, 지금 대한민국 군이 안고 있는 조직 문화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저는 이 병무청에서 신검할 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걸러내고 하는 그것과는 또 별건으로 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극히 현저하게 인권의식이 없어서 그랬냐라고 보면 또 아닌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의 군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는 거죠.
그 전직 병역문화혁신위원 아닙니까? 네. 임태훈 소장님. 네.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될까요? 혁신위원회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근본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건 병사 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군 당국. 네, 군 당국이. 그리고 이것이 사건이 키워봤자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뭐냐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주의를 관철시키지 않은 문제점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군의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분의 기천과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온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인식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키워봤자 해병대 명예만 실추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관하고 법무참모나 재판부가 군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법원 없애자는 얘기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고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곧 또 특위에서 군사법원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군사법원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모님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전화통화는 제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상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시고 굉장히 없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황해서 네. 그 사건이 벌어지면 내 자식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실장의 이런 법무참모들은요 법률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놈들이. 그러니까 그래 단순하게 더 나빠요. 보시면 이런 차이예요.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 사건 댓글 부대 사건 네. 났을 때 실제 기소는 16명이 기소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530 단장 이분은 네. 정년이 돼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민간법정에 가서 네. 구속되고 실형을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그냥 다 묻혀버리고 심지어 국방장관은 서면 조사 한 번도 받지 않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군 내부에 무슨 총기 탈취나 아니면 이 탈영이나 이런 것들은 군사법정에서 뭐 한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 일반적인 사건은 민간법정으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의 군사법정이 더 강하게 하라고 군사재판을 하는 건데 훨씬 더 짬짬이 하라고 지금 군사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방위비 비리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방위산업 비리 같은 그러니까 것도 다 그렇게 예를 들면은요. 이게 국민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요.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전역을 해요. 법률 시장에 나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예요. 이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 취합해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이 사람들 변호사 등록 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엄마들도 군대에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 이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민들이 좀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지 제2의 윤일병 사건은 안 터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처에서 윤일병 사건이 계속 반발될 수 있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참 끝이 좀 암울하긴 한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그 경쾌하고 발랄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군대가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